자, 저번 강의까지는 이제 시장 실패의 문제들, 원인들을 크게 4가지로 살펴봤었는데요. 규모의 경제의 문제, 그리고 공공재의 문제, 외부 효과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고 했죠. 이번 강의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는 어떤 목적, 당위성,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했을 때 어떤 수단을 가지고 개입할 것인가 하는 개입의 수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테마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수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리를 아주 완벽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의 기본 개입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시장에 들어온다는 건 시장의 수급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그렇죠? 알아서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정부의 어떤 개입 자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정부가 개입할 때는 다음에 2가지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는 얘기죠. 지금 앞서 배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봐라, 니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니들이 수요 공급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게 라고 하면서 들어와서 시장의 어떤 수급의 문제, 그렇죠? 또는 거래 질서의 문제, 어떤 효율성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수급의 문제만 교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목표라는 건 크게 2가지인데 복지와 분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질서를 잡아주더라도 그 수급의 틀 안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부동산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 비싸더라도 말이죠, 뭐 다이아몬드, 명품 시장에는요 정부가 개입을 안 합니다. 명품 백 시장에 개입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죠? 그러면 안 사도 되거든요. 그렇죠? 1000만원짜리 백 안 사도 돼요. 근데 5억짜리 집은 있어야 돼요. 1억짜리 집은 있어야 돼요. 심지어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집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생활 필수제라면 누구나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라고 맡겨놓으니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사회적 목표라고 하는 건 그러한 자유로운 수요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복지나 분배를 하기 위해서도 들어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들어올 때는 수단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 수단을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 그리고 토지 규제다. 이렇게 3가지로 보셔야 되고, 이 부분이 메인 시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따져봅시다. 첫 번째,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한다. 직접 뭘 한다는 얘기일까요? 바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수급 역할을 하는 것이고, 2번째, 간접적 개입이라는 건 수급을 직접 하지 않아요. 대신에 특정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얘기고, 3번째는 강력하게 규제를 걸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입 수단이 3가지로 되는데 시험에는 이 종류들 주로 나오니까 종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의미를 살펴보자면 요게 포인트니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정부가 직접적 개입을 한다는 건 수요자와 무슨 역할?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거. 정부가 땅을 사고 정부가 땅을 공급하는 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종류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공영개발. 공영이라고 하는 건 공적 주체가 운영하는 개발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부가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정부가 직접 땅을 사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근데 공영개발을 한다 할 때는요, 정부가 땅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뭐 한다고요? 수용해요. 강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직접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바로 토지은행 같은 거. 토지은행도 정부가 직접 토지를 사서 비축했다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제도. 주택으로 따지자면 각종 임대주택 풀죠? 주택에 LH라고 붙어있는 주택들 있죠. 네, 그런 공공임대들, 뭐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것들도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종류 정리하시면 되겠고, 간접적 개입은요, 정부가 시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틀을 유지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내가 들어가서 수요 공급을 하지는 않겠지만 니들이 수요 공급을 하는 걸 냅두겠지만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내가 원하는 특정 방향으로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유도한다는 거죠. 즉 이 방법은 시장을 통하는 방법이에요. 다만 수급의 방향성을 정부가 정하는 거죠. 자, 주택 수요가 너무 많아?
그럼 이걸 줄이도록 하는 거고, 주택의 공급이 너무 많아? 그럼 이 공급 조절을 외곽에서,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죠. 자, 그러한 수단들로서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수요해,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만들어, 도와줄게, 이런 컨셉이죠. 그렇죠? 이런 게 있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세금이 제일 좋아요. 원하는 방향으로는 세금을 깎아주고 정부가 원치 않은 방향에선 세금을 늘리면 되죠. 자, 조세를 통해서 조절을 하는 거죠. 담배도 그렇잖아요, 요새. 담배값 논란 많은데 담배에 세금을 왕창 묻혀서 표면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이 행동을 교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간접적 개입이에요. 그리고 다양한 거요. 금융. 광의에서 이제 금융을 통해서 개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한 글자씩 머리 글자를 따서 보조금 이렇게 부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 개입이다. 자, 규제는요, 매우 강력하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구속한다, 제한한다, 법이다, 행정이다. 즉, 말 그대로 규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요. 토지 이용 행위 자체를 구속하는 겁니다. 이건 안 지키면은 범법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규제가 걸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바로 배우실 텐데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용도 규제예요, 용도 규제. 그리고 행정수단으로서는 인가나 허가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험에는요,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례가 나와요, 사례. 그래서 각각의 2번 동그라미를 공부하시는 게 최종 목적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첫 단계니까 의미를 잡아 놓으시고 맞춰서 종류를 기억하는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정책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넘기시면 제 2절 토지정책이 나오는데 이 토지정책의 선봉에 서 있는 제도가 바로 지역지구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 간단하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보통 이런 제도예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주거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장이 같이 혼재되고 있는 지역인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와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순간 다양하게 매연이나 분진이 이 주거단지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자, 이걸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공장주가 의도하지 않게 주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건데 들어와서 얘한테 각종 규제를 걸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배출하지 말아라. 배출하는 오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얘한테 벌금이나 과태료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정부가 그냥 아싸리 이 지역을 말이죠. 주거 전용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토지 용도를 주거용으로 규제를 해버리면 사실 이 얘기는 공장한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 나가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 그러면 공장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부의 외부 효과가 어떻게 된다? 제거, 알터니가 빠지는 거죠. 자, 바로 이렇게 규제를 걸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를 지역지구제라고 합니다. 자, 지역지구제 보시면 의 자체가 그렇죠. 토지시장에서 발생하는 핵심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공장 날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을 법적으로 뭐 한다? 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토, 나라 땅 전체를 용도 규제하는 걸 지역지구제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하는 목적 자체가 토지 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공장이 나가면 여기 아파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용도를 묶어줌으로 인해서 해당 용도끼리 묶이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겠죠. 지역 쾌적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효과. 자, 그 효과를 바로 집적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집합해서 누적됐을 때 이득이죠. 그래서 개론에서 집적 이익은 모여 있을 때 발생하는 이득. 자,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어떤 지역지구제의 목적이다, 이런 거죠. 그럼 용도 규제를 하려면 땅을 규제하는 법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사실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바로 그 법령이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걸 소위 국계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국계법상에서 우리나라의 전 국토를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별을 해놔요. 그랬을 때 그 용도지역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법령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 첫 번째는 도시지역, 두 번째는 관리지역,
세 번째 농림지역, 마지막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도, 관, 농, 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지역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지역 안에는 다시 한번 이 도시지역은 세분화가 되는데 주, 상, 공, 녹으로 세분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용도지역은 도, 관, 농, 자이고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법적인 어떤 용도 구분이죠. 그렇죠? 자, 지역지구제 실시 효과는 반복할게요. 한 번만 더.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역시나 토지를 용도별로 구분함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어울리지 않는 이용을 분리시킨다. 역시나 집적이익. 그렇게 되면 부의 외부 효과가 제거되는 거고 부동산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는 거죠. 토지를 매우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의 토지 용도를 규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지역지구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토지비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요, 공식 명칭이 공공토지비축제도 라고 합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땅을 사가지고 비축하는 제도로서 소위 이것을 토지은행이라고 부릅니다. 의미 자체는 그래요. 국가에서 땅을 사는 건데 국가 어디서 사냐면 국가의 공기구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랜드, 주택, 하우징. 랜드하고 하우스죠.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요? LH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이제 LH주택들이죠. LH주택들 아시죠? 예, 그거 이제 공급하는 데가 토지주택공사인데 그 공사에서 우리 토지은행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를 직접 뭐 한다? 매수한다. 그래서 비축하는 정책이에요. 왜 비축할까? 자, 선매를 통해서 장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미리 사놓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 자, 이게 바로 토지은행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부가 직접 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땅을 직접 뭐예요?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토지은행 제도 자체를 어떤 무슨 개입?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네, 시험에 낼 때도 토지은행은 직접 개입이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제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토지를 선매하고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미리 사서 비축해 놓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특히나 공공시설 용지. 정부 사용하는 땅을 갖다가 원할 때 재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국가가 땅을 선매하기 때문에 개인에 의한 난개발 방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토지 선매는 어떻게 보면 땅을 탁 찍어 놓는 거거든. 정부가 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행위 자체가 이 난개발 방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은행에서 땅을 살 때의 제도 특징인데 이거는 토지은행 제도의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별표를 치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정부가 필요한 땅, 공공시설 용지, 즉 공공용지라고 하는데 정부가 필요한 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는 해당 토지를 수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죠? 강제로 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제도인 토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사면 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수용을 한다는 건 땅을 강제적으로 사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뺏는 게 수용이라면 토지은행은 정부가 강제 수용하지 않고 협의 매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제도의 공통점은 정부가 직접 땅을 산다. 그럼 얘는 직접적 개입이죠. 그러나 수용은 어떻게 산다? 강제로. 토지은행은 협의해서. 이런 차이가 있다고요. 그러면 수용은 양도 의사가 전제됩니까? 땅 주인이? 팔 의향이 있냐고요. 물어보냐고요. 그 양도 의사가 전제되지 않지만 협의 매수한다는 건 양도 의사가 전제되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은행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어떻게? 전제된다. 전제된다는 말 안에는 협의 매수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지은행을 통해서 땅을 사는 게 수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소유권 침해, 재산권 침해가 상대적으로 덜한 부드러운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은 편,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토지은행 제도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개념으로 48번 내려가셔서 공개념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개인 거죠. 다시 여러분들이 충남 공주에 땅이 좀 있습니다. 100평 정도. 그럼 그 100평은 여러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어때요? 그 땅이 개인 거냐 국가 거냐라고 한번 놓고 물어볼게요. 개인 겁니까? 국가 겁니까? 그럼 그래도 내 거지. 그렇죠? 내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근데 이 공개념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신 땅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나라 땅이다 하는 개념이에요. 공개념. 공자. 이 의 자체가 뭐냐면 땅 자체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땅이긴 해. 그래서 개인은 소유권이 인정이 돼. 근데 말이지 너 땅 이전에 이 나라, 이 토지라고 하는 건 국가 땅이다? 즉 공공성의 개념을 더욱 강조하는 개념? 이게 공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념에 따르면요. 개인의 소유권은 국가가 일정 부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즉 규제할 수 있다는 게 공개념이에요. 알고 보면 토지시장에 제약 되게 많죠. 그리고 내 땅에서 내가 돈 번 거 국가가 많이 떼어가기도 하죠. 내가 번 돈인데 국가가 떼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바로 이제 공개념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는 개인의 소유권을 국가가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소유권은 민법 21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자, 자유롭게 해당 토지를 사수처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에요. 쓰고 돈 벌고 팔고. 근데 그 상대가 국가라면 국가는 사용 수익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가 공개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이 아니라 뭐다? 상대적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가 국가라면 여러분 소유권 터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규제를 하고 공익을 강화하는 건데 그러한 공익 강화적 개념을 잘 실천하는 바로 정책이 이 제도. 그게 바로 뭐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이익 환수 제도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충남 공주에 땅이 있어요. 얼마나 있냐면 10,000평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앞으로 등기된 내 땅이에요. 갑이라는 사람 땅이다 이거요. 여기 현재 논밭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 지역에 뭘 하냐면 세종시를 짓겠다. 그래서 종합청사로 활용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땅이 수용 예정이다. 여기가 종합청사 들어갈 자리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시다. 좋다 나쁘다? 야, 이건 대박이죠. 이거 논하는 거예요. 지금 전답인 상태인데 그걸 국가가 수용해서 여기다가 종합청사 짓는다? 그럼 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그래서 순식간에 갑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이익 봤죠? 그러면 땅값이 수십 배 올라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을 갑에게 전부 인정하지 않고 갑이 거두는 개발이익의 일부, 그러니까 25% 정도를 뛰어가는 제도. 자, 이것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고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거는 개인의 이득이죠. 근데 사유이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환수를 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개발부담금이란 명목으로 환수를 해요. 자, 그래 놓고 이 이익을 갖다가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 먹어요. 자, 나라에서 좀 가져가고 충청남도 지자체에서 좀 가져가. 그래서 이 돈을 뭐 하냐면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개인의 사유이익이 뭐가 되고 있어요? 순식간에 공익화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공개념을 실천하는 제도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인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이익을 환수하려면 당연히 법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법령의 내용들 얘를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발이익은 언제 발생하냐면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또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할 때. 개발 사업의 시행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용 계획의 변경이라는 건 어떤 대규모의 용도 변경 이런 거, 이런 게 발생을 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득은 토지 소유자의 노동을 통한 대가가 아니죠. 그래서 얘를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속되는 이득분에 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띄어갑니다. 이 초과하는 이익 자체를 개발이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초과분의 4분의 1을 띄어가는 제도예요. 그래서 국가가 일정 부분 환수를 해서 공익화하는 작업이다. 요게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죠. 그리고 이 성격 자체가 이 공개념을 실천하는 그런 방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현재 개발이익 환수 실시되고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되는데 그 정의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개발이익이 생기고 어느 부분을 환수해 가는지 그런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정책은 간단하게 보셨고요. 그 3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주택정책이 펼쳐지는데 이 정책론의 핵심은 바로 이 정책, 특히나 토지가 아니라 주택정책이 메인이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